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의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잘 지내셨죠? 굉장히 급하게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조금 일정이 다른 게 많아가지고 다른 걸 좀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PPT를 준비한 시간이 늦었네요. 지금 막 준비가 끝나서 지금 막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치랑은 조금 별로 관계없는 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고대 천문을 이용한 제주도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원래 그 역사 쪽을 예전에 많이 강의했었다가 최근에는 좀 강의를 못했습니다. 왜냐면 하도 요즘 매일매일이 그 큰 사건이 터지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 경제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그 외교 문제 이런 것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제가 고대사 쪽 부분은 좀 소연히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원래 고대사 쪽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은 옛날 때부터 역사책을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가서 제가 찾았던 그런 많은 내용들을 한국에 와서도 그래서 소개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이제 텔레비나 이런 거 신문 보면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강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외교의 중요성이라던가 그다음 국제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분석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저도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지 말고 남들이 안 하는 거 항상 다른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고대사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제가 얘기하듯이 저는 원래 고대사 연구의 목적이 옛날 때 우리가 잘 나갔다라던가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위대하다 이런 거보다는 그 고대사의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라든가 아니면 현실 생활에 어떻게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원래 저는 좀 실용주의적인 쪽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약간 공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이니까 내일이 되겠네요. 10월 29일 맞나요? 내일이 10월 22일 오늘 금요일이군요. 네, 헷갈렸네. 오늘 일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10월 29일 월요일날 그 당근나라 카자흐스탄 제가 썼던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 사인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광화문 이쪽에 있는 서점이니까 여기 그 북바이북 광화문점이거든요. 그쪽으로 많이 오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의 전화는 여기 02-725-0416이니까 그쪽으로 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우리 11월 10일 날 저랑 안정권 대표 둘이서 합동 강연회를 하는데 이날도 많은 그러한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문의사항은 여기 밑에 메시지가 나와 있으니까 카카오 플러스에 가셔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그쪽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그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제주도가 한때 잠깐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경제가 나빠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투자를 너무 과하게 받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제주도 현지 사람들이 자신네들이 월세를 이렇게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그래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겼고, 환경 파괴,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요즘 제주도에서 많은 그런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 제주도 개발에 대해서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제주도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제가 예전에 서귀포 거기 공무원들에게도 했던 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인 정책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도시 건설이라든가 국가 건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맛배기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주도 외국인 투자 현황을 한번 보면요.
예전에 제가 강의했듯이 아시죠? 그 중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인들의 투자가 줄고 있다는 희소식 겸 슬픈 소식이 이제 제주도에서도 들려오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본토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2023년까지 연장한 제주 투자 이민제도 4년째 거주 비자 급감해서 점점 중국인들이 그 투자 비자로 들어오는 숫자가 감소하고 오히려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미국하고 무역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해외로 중국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을 중국 정부가 옥죄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돈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환율 방어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그 외환 정책 때문에 그 중국의 부자들이 자본을 갖고 해외로 도주하려 든다거나 아니면 해외를 투자를 한다거나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든 중국으로부터 달러가 밖으로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엄격하게 금지시키면서 제주도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사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기 핵심적인 것만 딱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쳐졌는데 중국 자본 공습으로 인한 부동산 광풍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을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하면서 투자 열기는 한뿔 꺾였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제주도에 많은 외국인들이 투자했었던 그러한 현상이 지금은 사라지고 조금 많이 그 중국인들이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전 제주도 사람이 아니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정 해군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제주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도 사람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제주도에 그 왕창 들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빠지면서 공황 상태가 생긴 거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에요. 이 옛날부터 문제가 제기됐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오히려 좀 다른 제주도 개발에 어떤 다른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물간 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적 뚝 해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뉴스를 보면은 계속 제주도에 그러한 그 외국인 이민 투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도별 투자 실적을 보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도입인 첫 해인 2010년에는 158건으로 시작해서 2011년에는 65건, 2012년에는 121건, 2013년에는 66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4년 508건, 2015년 111건, 2016년 220건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37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 들어 6월까지 18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 이민지의 인기가 식은 이유는 중국 큰손들이 제주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과 2014년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중국의 토지 잠식,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환경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실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통해 거주비자 F2를 발급받은 외국인 1,499명 중 중국인의 비율은 98.6%로 1,478명에 이른다. 영주권 F5를 취득한 외국인도 201명 중 190명, 94.5%가 중국인이다. 그래서 원래 제주도에 그 투자를 했던 외국인 투자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외국인 투자 제도는 중국인을 위한 제도였어요. 그게.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법들이 있어요. 뭐 외국인 뭐 평등법, 외국인 인권보호법, 뭐 외국인 무슨 조선족 동포청 만든다든가 뭐 조선족 어쩌고 등등등 뭐 여러 가지에서 외국인 노동자, 뭐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외국인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은 중국인을 위한 법입니다. 다. 그거를 애눌러서 외국인이라고 돌려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인을 위한 겁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렇게 왕창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경제를 잠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데 다행히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막아준 거예요. 미국이 중국에 금융 공격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에 158건으로 시작을 일단 해가지고 언제 정점을 찍었냐. 2013년에 정점을 찍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2014년서부터 서서히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시간 관계상 첨부를 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뉴스타운에서 강의하면서 그 비트코인 쪽 강의였을 거예요. 그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보면은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2014년에 한번 확 꺾이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유튜브에서 구글로 검색해도 나오실 거예요. 외환 보유고가 그 당시에 거의 한 1.5조 달러 정도가 확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14년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2014년서부터 중국 정부가 외환 관리를 서서히 엄격하게 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맞물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대제주도 투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연도별 제주도 투자 실적 해가지고 여기 2013년에 가장 피크를 치고 쫙 올라갔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세 있고 특히 2018년 현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실적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중국 경제가 지금 나쁘기 때문이에요. 중국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부자들이 탈출을 하고는 싶지만 시진핑이 강력하게 외환 통제를 하니까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그리고 특히 제주도 이 지역의 투자 실적이 저조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은 부동산 투자 이민제로 거주 비자 받은 외국인은 압도적으로 중국인입니다. 저기 조그맣게 표시해 놓은 저게 바로 뭐냐? 기타 외국인이에요. 기타 외국인. 중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외국인이란 법제는 다 중국인을 위한 것이다. 플러스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 사람인데 미국 국적이나 이런 거 취득해가지고 외국인인 척하면서 우리나라 그 재산 빼돌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방의 뭐 유럽인들, 뭐 그다음에 뭐 일본인들, 뭐 이런 부자 외국인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 고려한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 때문에 제주도에 지금 현재 많은 그 경제, 관광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로 들어왔던 중국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은 다 돈 세탁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서로 마진 붙여서 팔고 이러면서 그 여러 그 공정을 거치면서 돈 세탁해갖고 돈을 해로 빼돌리거든요. 중국 부자들이. 왜냐하면은 중국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돈 세탁하는 창구로서 한국을 많이 이용했죠. 특히 한국의 부동산 개발 쪽으로.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계속 그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부동산 불패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 집단 무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편승해서 중국 자본이 올라탄 것이죠.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뭐 엄청나게 뭐 서울에 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뭐 이러는데 그 다 이게 중국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이 같이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 같은 거 지금 막 뚝뚝 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주식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한국의 뭐 투자 환경이 나쁘다던가 뭐 시간당 뭐 시급이 올라서 뭐 이런 거 뭐 말 잡다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하지만 뭐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미 외교 관계를 망쳤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런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 외 나머지 설명들은 그냥 이러한 그 손해를 그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이라고밖에 저는 보지 않아요. 실질적인 원인은 외교 실패예요. 따라서 이러한 외교 실패 때문에 가장 좌파들이 많고 전형적인 좌파들의 그 본향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제주도거든요. 근데 제주도조차도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의 그 경제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에는 그 우리나라의 친중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뭐 민주당이 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좌파 성향의 한국인이건 우파 성향의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이렇게 가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외국인 뭐 투자 유치를 무조건 좋은 거다 해서 마구 받아들였다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나라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물론 이거 우리 민족만 갖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우랄 알타이 역의 민족들은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인도 유럽 쪽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아닌데 그것이 바로 천송 강림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뭐 대통령은 잘난 놈이건 못한 놈이건 하늘이 정해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이게 나오면은 그 사람 말을 뭐 잘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그러한 사상이 바로 천성강림 사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민주주의는 좀 맞지 않는 사상이지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뭐 주군, 충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아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적 사상보다는 봉건 체계의 사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사고방식이나 그런 단어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제가 생각하는 청송 강림 사상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강단사학은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제야사학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송 강림 사상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의 차이는 오늘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청송 강림 사상이라고 하는데 고대인들은 왕들, 자신을 지배하는 왕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는 하늘로부터 선택된 사람이 내려와서 신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의 왕은 제정일치 시대 때에 약간 종교적 성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을 가진 정치적 지도자, 즉 제정일치 시대 때의 지도자. 우리나라가 말로 한다면 단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 때. 그러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제가 공부한 결론으로는 뭐 왕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이라고 제가 알게 됐는데 일단 지도자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천송 강림 사상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천손이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게 굉장히 고대인들은 중요했습니다. 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반신반인으로 태어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종 이제 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은 바로 요겁니다. 백문의 불여일견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말고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1월 오봉도가 그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믿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내려오냐? 하늘의 양기와 하늘의 음기, 일종의 태양과 달이죠. 이게 막 결합해서 거기서 천손의 영이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결합한다는 말을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이게 바로 일식 현상입니다. 태양과 달이 일직선이 돼가지고 지구에 달의 그림자가 비치는 거 있죠? 개기일식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과 달이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하늘의 양기와 음기가 서로 합봉, 즉 섹스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딱 겹치고 나서 싹 지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태양 안쪽 궤도를 도는 금성이 보여요. 이게 태양 때문에 아주 밝아갖고 안 보이지만 일식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게 금성이 약간 바깥 주변에 있으면 보이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면 하면 안 되겠게 약간 좀 선글라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가려서 보면은 금성이 보입니다. 고대인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의 아빠 엄마가 합금을 해가지고 태어난 자식이 금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금성. 그래가지고 이 금성이 바로 천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의 별로서. 그래서 지상의 지도자는 바로 이런 금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서 하늘의 아들, 즉 천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부여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바로 금성을
카자거로는 숄판, 그 다음에 키르키자로는 그거를 졸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때 졸본부여 이런 거 있었죠? 졸본이란 말은 금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한국에도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주몽이에요. 주몽, 고주몽. 우리가 주몽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주몽이란 이름의 의미를 솔직히 모릅니다. 근데 주몽이라는 이름의 다른 한자를 보면 추모대왕이라고 해서 추모라고도 발음해요. 그러면 주몽이라고도 발음하고 추모라고도 썼다는 것은 아마도 음차 문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한 힌트는 몽골어에 있습니다. 몽골의 남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철먼입니다.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철먼이 바로 고구려 왕 그 초대 건국자인 주몽의 이름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한 단어가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한자로 써인 주몽은 원래 발음은 아마 몽골의 남자아이의 이름인 철본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주몽을 추모라고도 부른다 했잖아요. 그 남자 이름 철몬을 애칭으로 부를 때는 처모라고 합니다. 처모. 철몬, 처모. 주몽, 추모. 발음이 같이 움직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동명상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동쪽의 밝은 별은 무엇일까요? 샛별이죠. 바로 금성입니다. 남자아이 이름 철몬의 몽골어의 의미는 금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주몽 이름을 딱 보고 아 이거는 몽골 이름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그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그런 하늘로부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으니까 당연히 금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다고 믿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금술에서 가장 많이 그 뭐랄까 고대 유럽 연금술을 보면은 이 행성별로 해가지고 별과 금속을 연결시켜서 그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은 금을 상징합니다. 달은 은을 상징해요. 그리고 수성은 수은. 그렇게 쭉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바로 금성은 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우리 그 재정일치 사회가 청동기 시대였잖아요. 그 청동기 시대 때 지배계급들이 동을 많이 장식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청송강림사상,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자는 금성을 상징하거든요. 금성의 연금술에서의 그 금속은 동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배계급들이 동을 몸에 장식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재정일치 사회 때. 그 이후 고대왕국 국가는 이거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 때. 그때가 청동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조선 왕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고대에는 그 태자를 잉태시킬 때 그 왕과 왕비가 아무 때나 합궁을 했던 게 아닙니다. 특정한 날과 장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그 태자를 잉태시켜야만 훌륭한 성군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옛날 때는 천문관이 항상 옆에서 그러한 거에 대한 합궁일 날짜를 정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양반들 사회에서도 흔히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돈 많은 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이 날짜를 저는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달과 태양이 만나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날짜 계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이제 좀 간단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쓰는 양력은 1년이 365일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쓰였던 음력은 1년은 354일이에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은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년이 365일인 것과 1년이 354일. 그 1년이 지나면 양력과 음력 사이에 며칠의 오차가 생깁니까? 바로 11년의 오차가 생깁니다. 여기 약간 수비학적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설명은 제가 뺄게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11일의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음력 달력은 3년이 지나면 33일의 오차가 발생하니까 3년 단위로 윤달을 집어넣습니다. 한 달을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야만 1년이 그 태양력과 음력 간의 날짜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을 좁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력에다가 윤달을 집어넣음으로써 간격을 좁혀줍니다. 그래도 뭐 33일이니까 30일 채워도 3일이 또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꼬다리가 남는데 이걸 계속 어쨌든 그 주기에 맞춰서 윤달 집어넣고 하면서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양력과 음력의 날짜가 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바로 일식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식은요, 19년 주기로 일어납니다. 19년 주기. 그래서 한 3년 전인가 서울에서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언제 일식을 볼 수 있냐? 그때 당시에 일식을 봤던 해로부터 19년이 지나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지구가 일단 그 태양을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면서 세차 운동을 해갖고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서울에서 보는 게 아니라 19년 뒤에는 저쪽 평양 쪽 근처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서울에서 보진 못해요. 하지만 한반도에서 볼 때 19년 뒤에 다시 한번 일식 현상을 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일식은 19년 주기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의 유래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올림픽은 원래 고대 샤머니즘 사회 때 제천 행사에서 유래한 겁니다. 태양력은요, 1년은 365일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365.24 땡땡땡땡 나갑니다. 그래서 태양력은요, 4년이 지나면요, 1년이 366일이 돼요. 하루가 늘어납니다. 1년은 366일이 돼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4년에 한 번씩 366일이 되는 그 해가 되면은 하늘로부터 그 천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뭐랄까, 그 천자, 지도자 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정치를 펼치고 있나를 감시하러, 즉 보러 온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66일째가 되는 4년 차마다 한 번씩 큰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올림픽의 유래예요.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할게요. 그거는. 그랬는데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제천 행사를 하는데 이 4년에 한 번씩 하는 제천 행사가 일식하고 딱 겹쳐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해가 언제냐? 요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76년 주기입니다. 4 곱하기 19. 19년에 한 번씩 그 일식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제천 행사라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안 만나다가 이 날짜가 언제 만나느냐? 76년 차가 되면은 만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제천 행사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천손이 태어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숫자를 계산하다 보면 항상 신기한 것들이 나와요. 숫자 3, 11, 33, 66, 144,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108, 그 다음 216 등등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 사람은 숫자를 종교화시켜서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대 천문과 인체, 그 다음에 지구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기장 관계를 연구하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숫자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미스테리입니다. 저도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하는 궁금증은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못 풀었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천손강림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천손을 잉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날은 언제냐? 76년당 한 번씩 돌아옵니다. 어렵죠? 왜냐? 인간의 수명이 여기 못 맞춰지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죽고 다음에 뭐 세자를 책봉하고 할 때 뭐 그렇게 해서 날짜가 맞는다면 좋겠지만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그냥 요 주기에 맞춰서 옛날 때는 특별한 합궁일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온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단순히 어떤 지상의 지도자를 어떤 잉태시켜서 그 아이에게 전문적인 황제 교육을 시켜서 성인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에만 투입됐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천문의 개념을 그 천손 잉태 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 건설에도 같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는 제세이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세이화는 그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건국이념이에요. 근데 이 제세이화라는 건국이념은 서양식으로 번역하면은 에서브 오브 소빌로입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구약성경에도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똑같아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인 것이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 뭐 그냥 왕이 뭐 착하게 정치를 잘하면 된다. 뭐 왕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법도에 따라 통치를 한다는 개념은 말 그대로 천문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하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도라는 것은 인간의 법도, 즉 윤리라는 것은 하늘의 법도, 즉 천문의 주기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것이 현재 정치에 이용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개발을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데 잠깐만 좀 참고 좀 기다리면서 이걸 봐주세요. 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이 지식을 기반으로 현실화된 어떤 그 정치라든가 문명, 문화를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서 이 지식을.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를 좀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천상열차 분여지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 그려졌던 천문지도를 조선시대 때 다시 이어받아가지고 만들었죠. 개량을 해가지고 만든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 한민족의 그 우주관이 잘 반영된 그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중국의 천문이 아닌 우리 한민족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천자의 일이에요. 천자.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즉 제천의식,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은 천손만이 하는 겁니다. 천손만이. 천손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사 지낼 때 장손이 제사를 주관하지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천손이, 그러니까 그렇죠? 연결돼 갖고 이제 조상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장손이 주관하는 거예요. 이거 유교적 전통 아닙니다. 이거 사실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전통이라 생각하는데 이거 유교적 전통 아니에요. 고대 샤머니즘 시대 때부터 내려온 천성 강림 사상을 기반으로 한 제천 행사인데 이게 나중에 유교가 들어오면서 유교식으로 변형이 된 것이지 제사 문화 자체가 유교 문화는 아닙니다. 샤머니즘 문화예요. 부리아트족도 제사 지냅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 천문도인데 이 천문도 중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는 넓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별들도 많은데 그 많은 별들 중에 무엇이 중요한가예요. 근데 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야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옛날 때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신을 얘기할 때 하느님 혹은 하나님 둘을 동시에 썼습니다. 왜 그랬느냐?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이 움직여요. 그랬기 때문에 고대인들에 있어서 하늘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요. 그게 다 별로 대표돼요. 그리스나 로마 신화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은 각자 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믿는데 이러한 여러 신들, 즉 만신 중에 최고의 으뜸신은 북극성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문 관측을 할 때 북극성만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모든 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극성이 유일하게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하나님, 즉 북극성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많은 신들이 하늘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동시에 다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왜곡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신은 야훼죠. 하나님이 아니죠. 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북극성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해서 매개자가 필요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일종의 그 종교 지도자 같은 거죠. 북극성은 하늘에 너무 높이 떠 있기 때문에 이 하늘로 이 높이 떠 있는 북극성 신에게 자신들에게 소원을 빌려서 그 매개자가 그 전달해 준다고 믿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북두칠성이에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북두칠성을 바로 신의 대리인이라고 봤어요. 물론 그 기운을 받아 태어난 지상의 대리인이 바로 지도자지요. 그래서 몸에 북두칠성이 있으면은 신의 대리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영화 북두의 권 거기도 보면 겐시로 북두칠성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북두칠성의 점을 몸매에 지닌 자가 천자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녀 나무꾼 보면은 선녀가 나중에 날개옷을 찾은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두레박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 두레박이 북두칠성입니다.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그 지금은 안 하지만 복조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게 나눠주고 자기 집에도 복조리를 이렇게 거는 풍습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복조리가 무엇을 상징하냐? 북두칠성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느냐? 고대의 하늘의 별을 볼 때 북두칠성을 찾으면은 북극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이 국자 모양을 쓴 북두칠성의 끝부분,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국자 이렇게 된 부분, 거기에 이렇게 물로 확 껴진다 생각했을 때 그 일직선으로 가는 부분에 북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다가 복조리를 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집이 북극성의 자리에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복조리를 돌리는 문화는 바로 이 북극성 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우주의 별자리가 매우 중요한 별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바로 인간의 그 지도자는 북극성으로부터 그 영혼이 내려와서 인간의 몸에 들어가서 태어나갖고 그 나라를 구원한다는 메시아적인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천송 강림 사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별은 북극성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이 그대로 국가 건설, 도시 건설의 개념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우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북극성을 주변으로 한 주변의 가장 중요한 그 별자리 지역은 동양 천문에서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입니다. 3원이에요. 이 3원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우주의 별을 관측할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별자리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별자리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바로 수도를 건설했어요. 그 흔적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복궁이에요. 이제 제가 차차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통이 조선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한반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도 이 원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경주에 한 달 동안 머물면서 조사하다가 관측을 해야 이걸 완전히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지도를 완벽하게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방송에 뭐 채여갖고 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제 이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해서 좀 개인 시간이 좀 나면은 그때는 이제 경주에 가갖고 제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좀 머물면서 이 경주의 그 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대 흔적들을 다시 조사해갖고 제가 이거를 지도를 좀 완성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제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경복궁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궁전만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은요, 자미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 드라마 보면 뭐 자미원궁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자미궁? 자미궁인가 자미원궁인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미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북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 북극성이 있고 그 하늘에 있는 북극성, 즉 하늘의 천국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손에 의해서 이 지상에 천국이 재현된다. 즉 지상 천국이 재현된다의 의미거든요. 이게 바로 제세이화예요. 제세이화의 핵심은 바로 하늘을 본따서 지상을 재건한답니다. 바로 하늘의 뜻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중심인 수도는 바로 천상열차 분야 지도 중에 북극성 주변의 핵심인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을 본따서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규칙이에요. 그건 규칙. 그래서 여기 제가 쳐놨는데 천시원, 자미원, 태미원이라 해놓고 그 밑에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뭐 종묘 이런 식으로 써놓고 옆에 동그라미 쳐서 각이라고 해서 써놨죠. 각수라는 별자리예요. 이 별자리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는 안타깝게도 확인이 안 돼요. 다 무너졌고 지금 복원사업 중이기 때문에 아직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 보자. 한 3,000명 정도가 보시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5,000명이에요? 제 건 3,000명으로 나네요. 많이 보시네요. 좀 어렵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예. 그래도 이제 건물 나오니까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탑골공원은 제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각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원일 것입니다. 자, 각수는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 탑골공원을 가면은 탑골공원 안에 정자가 있고 동서남북의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바로 각수의 십자 모양의 별자리를 상징하게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치 자체가 각수의 위치예요. 천문도랑 아까랑 비교하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제가 혹시나 우리나라의 한양이 천문을 기반으로 해서 건설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설 하에 이제 제가 이 한양, 서울이 아니라 한양을 이제 보게 된 건데,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구글 얼스에 들어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보시면은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의 동쪽 방향에는 창경궁, 창덕궁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종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의 위치와 일치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궁전이 3원 28수 중에 3원, 북극성 핵심되는 지역에 맞춰서 갖고 설계가 돼 있구나 라는 가설을 제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한국에서도 발표를 했죠.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 동양천문학자들이 저를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다고. 그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연구한 이 내용이 과연 제 개인적인 소설일까 아니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첫 번째, 자미원부터 보겠습니다. 자미원의 위치는 오늘날 창경궁과 창덕궁의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저 왼쪽 그 천문도가 바로 자미원의 별자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공위성 사진이 바로 우리나라의 창경궁, 창덕궁의 위치예요. 근데 이 모양이 뭔가 닮아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긴 못하지만 언뜻 닮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건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뭔가 그 위치가 자미원의 별자리 위치와 관련돼서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미원, 즉 북극성의 자리에는 왕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북극성을 민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삼신할머니라고 합니다. 삼신할아버지라는 말은 없어요. 삼신할머니 혹은 삼신할매라고 불러요. 삼신할아버지, 삼신할배라고는 안 해요. 전 세계적으로 북극성 신을 얘기할 때는 여성성을 가지지 남성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북극성은 동서양을 통틀어서 인간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기원이 되는 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 잉태란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신이 아니라 여신입니다. 따라서 자미궁, 즉 자미원의 중심에 해당하는 지역이 땅에 생긴다면은 그 자리는 여자의 자리예요. 그 창경궁과 창덕궁은 누가 살던 위치입니까? 원래 거기가 바로 어마마마, 중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주로 여자들이 살던 위치예요. 왜?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남성 중심 사회다 뭐다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선의 정치를 이끌어간 사람은 엄마입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이란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맨날 우리나라 역사책 보면 외척 세력들에 어쩌저쩌 막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왕보다 왕비가 힘이 더 세요. 외척 세력들. 고종 마지막 왕 때도 그랬잖아요. 민비 세력들이 엄청 셌잖아요. 외척 세력들. 그래서 조선이 망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여자가 있는 자리가 북극성의 위치예요. 남자 왕이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여자가 중심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림에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백미는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미원. 태미원은 종묘 위치라고 지금 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공사진과 태미원 쪽에 그 배열을 보면은 뭔가 닮아 있어요. 뭔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된 거는 바로 천시원, 경복궁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궁궐은요, 인지연한테 불타버렸습니다. 그 외에도 몇 번의 외침이 있었잖아요. 뭐 병자호란도 있고 막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한양이 불타버린 이후에 재건을 제대로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조선이 망하기 직전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왕권 강화를 해서, 그러니까 외척 세력들로부터 왕권을 강화시켜서 조선을 굳건히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이거 했잖아요. 물론 원납전을 엄청나게 발행해갖고 인플레이션 발생시켜서 조선을 멸망하게 했는데, 그나마 그 고종과 대원군이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그 소중한 유산은 저는 경복궁이라고 생각해요. 경복궁. 그거 하나만 전 잘했다고 봐. 왜 그러느냐? 이 경복궁을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이 가설을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그 어떤 그 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천시원의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바로 경복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잘 보시면은 무엇이 있냐면요. 그 별자리의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이제 보이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시원 쪽에 맨 바깥에 경계선을 이루게 해주는 별자리가 있는데, 이 별자리 모양이 경복궁의 담벼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경복궁 가보세요. 요거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역사 탐방 때 경복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보예요. 제가 꼭꼭 숨기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담벼락이 경복궁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나라 그 경복궁 가이드 갔을 때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랄까 역사 이거 경복궁 이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경복궁용이 왜 이렇게 삐뚤빼뚤합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산세에 맞춰서 자연미를 이게 하기 위해서 했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경복궁 왼쪽엔 평지예요. 산이 없어요. 산이 없는데 뭐 산 때문에 이렇게 삐뚤삐뚤합니까? 평지인데. 그러면 뭐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재개발할 때 뭐 이렇게 철거 못하니까 이렇게 삐뚤빼뚤 갔을 것 같아요? 천만에만만해죠. 옛날 때 왕이 까라면 까는 건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의도적으로 삐뚤빼뚤 간 겁니다. 의도적으로. 평지이기 때문에. 그럼 왜 저게 삐뚤빼뚤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쭉 보다 보니까 천문도의 천시원 별자리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밑에 통궁일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경복궁에 있는 그 궁이 있는데,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위치와 여기 보시면 C자 모양으로 별자리 있죠? 요게 모양이 닮아 있어요. 이것도 닮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지그재그로 가는 별자리 있죠? 요거? 이 복숭아색으로 된 거? 그것과 이 경복궁 바깥에 그 담벼락, 이 담벼락이 뭔가 닮아 있어요, 이게. 이거 똑같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보고서 그 조선의 그 초기 건국자, 이성계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그 이 땅의 지상천국, 즉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국 이념을 천성강림과 제천, 그 우리 천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경복궁의 백미는 근정전입니다. 가까울 근자 정치 정자죠. 그 정치를 가깝게 할 수 있는 건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정전의 위치가 바로 이 천시원 중에 제자라는 별자리의 위치에 딱하니 지어져 있어요. 제좌. 그 황제 제자에 앉을 좌자입니다. 이거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 우리나라 별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임금자리별이라는 의미로, 이 별자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별자리예요. 근정전이 뭐 하던 곳입니까?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뭡니까? 근정전. 정치를 하는 곳이다.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딱 보면서 생긴 게, 이거 똑같이 지었구나. 최소한 경복궁만큼은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에 조선의 건국 이념을 그래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천시원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 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서울의 경복궁을 지금 재건 사업을 하는데 이거 막 하지 말고 우리나라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펼쳐놓고 경복궁 그 고지도 있잖아요. 옛날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갖고 만든다면은 우리나라의 이 경복궁 자체가 하나의 우주관을 설명하면서 즉 우주의 중심, 즉 그 뭐랄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이 바로 우주의 중심, 즉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하나의 좋은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서울에. 우리나라 서울 고궁 재건하는 거는 그냥 막 하지 말고 우리 민족의 전통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복원을 해야 된다. 물론 역사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방식대로 개발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언젠가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나온다면은 그 서울시 개발도 이렇게 다시 했으면 해요. 조선이 초기 건국됐을 때 우리가 사대주의를 했었는데 초기에 그 조선의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는 명나라의 사대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저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막 죽고 그러지만은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명나라의 사대를 하면서도 그래서 조선의 초기 사대부들은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뭐냐, 명나라의 황제가 크게 중원에다가 막 궁전을 짓고 할 때 조선의 왕에게는 명나라의 궁전보다 작게 궁전을 짓게 해서 황제, 왕 이렇게 해서 계급을 두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의 위정자들과 그 다음 지식인층들은 내 비록 중국 놈들 때문에 그 중국의 그 힘이 약해가지고 작게 이 궁전을 짓고 황제가 아닌 왕의 직위를 가졌지만 언젠가는 그 패권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는 우주의 중심 중의 중심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국가를 건설한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작게는 지었지만 언젠가는 중심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데 이거를 명나라 사신들이 멍청하게 못 알아보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유지가 됐지. 즉 천문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식인층이 명나라에 없었나 보죠. 홍군정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홍군정이 누구예요? 도둑놈들이지. 응? 도둑놈들이 힘만 세서 세운 나라다 보니까 그 조선의 학자들, 이러한 그 지식을 갖고 있던 엘리트층들이 그런 천문관을 기반으로 해서 한양을 건설했을 때 이를 감시하러 명나라 사신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러한 경복궁이 남아서 이렇게 설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초기 조선 사대부들의 소심한 저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근데 나중엔 그것도 없이 완전히 그냥 중화사상에 빠져갖고 병신짓을 했지만 초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관이 반영된 건물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관광 컨텐츠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렇게 가면은 뭐 이 관광 가이드가 이야기할 때 뭐 여기서 옛날 때 조선 왕들이 뭘 했던 곳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여기다가 우주관을 집어넣어서 얘기한다면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국은 스톤헨지 갖고 온갖 스토리텔링을 다 만들어냅니다. 책도 몇백 권씩 출판해요. 개뿔도 없는데 요만한 거 하나예요. 요만한 거 하나.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우리 조선의 궁궐들은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을 만들어놨다니까. 스톤헨지 같이 요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스케일이 커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살리지 못하고 복원을 못 해가지고 그리고 그 고대에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고대 그 천성강림이라든가 그 천신사상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이 하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건물만 새로 그냥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뭐지? 그 새 걸로 이쁘게 지으면은 그것이 관공상품이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수준이 낮은 생각입니다. 이왕 건물을 지려면 옛날 방식대로 해야 돼요. 우주관을 담아서.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서양 사람들 올 것이고 그 예를 들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다큐멘터리도 찍어갈 겁니다. 우주관이 반영된 건물이
서울에 갔더니 전체더라.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의 그 서울시장이 지금 박원순인가? 중국 좋아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다음번 시장이 이제 그 친중적이지 않은 사람이 나온다면은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이 했던 것처럼 중국을 거부한 그러한 그 시장이 나온다면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본론으로 들어서 제주도를 이야기할게요. 자, 그럼 이제 제주도는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제주도에 가면은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아십니까? 피라미드로 만들어 놓은 거? 거욱대라고 합니다. 거욱이 뭐예요? 까마귀입니다. 까마귀가 앉는 데예요. 그 고대 샤먼 사회에서는 까마귀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고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은 새는 하늘의 전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까마귀를 신성시 여겼습니다. 왜 까마귀를 신성시 여겼느냐? 북부 시베리아 가면 까마귀들이 무진장 많아요. 까마귀들이 많으니까 까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왜 까마귀를 특별히 신성시 여겼느냐? 태양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새는 순수한 백색의 하얀 새, 백조예요. 그런 하얀색의 새지만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태양의 수명은 365일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65일이 지나면 태양이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죽음은 새로운 태양, 즉 새해가 떠오르는데 이 태양이 그냥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새가 태양 속에 들어가서 날개짓을 하면은 태양이 쫙 떠오른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새해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얀 백조가, 하얀 새가 태양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태양을 떠올렸기 때문에 새가 까맣게 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는 바로 태양새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와 악마, 백과 흑 이런 양분론적 개념이 아니라 동양인에게 있어서의 흑과 백은 음양론으로서 바로 순수와 그 청결을 생각하는 백색과 희생과 헌신을 생각하는 흑색인 거예요. 여기엔 성가학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신성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앉는 곳이 바로 신의 메시지, 신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걸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욱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렇게 나무에다가 새를 하잖아요. 그걸 이제 솥대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도 새가 올라가죠. 그래서 새가 닿는 지역은 신성한 지역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몽골의 그 티베트 불교 사원 같은 데 가면은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의 간등사원 이런 데 가면 거기 엄청나게 새떼들이 많죠. 비둘기, 뭐 까마귀. 왜? 신성한 사원에는 항상 새가 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 임하게끔 하려고 어떻게 해요? 모이 막 던져주죠. 그 모이 먹으려고 새들이 몰려들잖아요. 새들이 몰려들면 뭐라 그래요? 아, 신성한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데 바티칸도 가면 거기 새가 많지 않습니까? 모이 주고. 네? 이게 다 고대 샤머니즘에서 온 유래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은 그 제주도에 이런 식으로 위에 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볼록.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욱대의 포인트예요. 바로 뭡니까? 까마귀 머리입니다. 까마귀 머리예요. 새. 솥대가 나무 위에다가 새를 얹히죠. 마찬가지로 거욱대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탑을 쌓는 그 위에다가 새를 올려놓습니다. 새를 올려놓는데 새를 뭐 이렇게 옛날 때 조각하지 않고 그래서 새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제주도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런 거욱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바로 새가 앉는 위치. 뭐 굳이 까마귀라고 이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천성 강림 사상을 하면서 새를 하늘의 신과 인간의 전령이라 생각하면서 까마귀를 고대 샤먼들이 많이 신성시 여겼지만 그 유목 민족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게 민족의 대이동이 돼갖고 살면서 까마귀가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조, 거위, 닭, 뭐 비둘기, 까치, 제비 등등 많은 새들이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샤머니즘 얘기할 때 그래서 꼭 까마귀가 정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조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그 지적 능력과 그 다음 여러 사회가 동물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자 하늘의 전령을 굳이 동물이 새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다 날개를 그려갖고 천사라는 생각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로아스트교예요. 페르시아에. 그래서 조로아스트교를 보면 거기 보면 천사가 이게 뒤에다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기독교에 들어가가지고 천사 이미지가 돼요. 그런데 원래 그 기원은 바로 샤머니즘에서의 태양새, 까마귀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만들어요. 이것도 제주도예요. 저 위에다가 나무로 해서 만들었죠. 저 십자가가 있다고 기독교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고대 유목민족들은 유목을 할 때 그 각 부족이 여러 개 섞여갖고 초원에서 양떼가 풀을 뜯으면 그 각 부족들의 양떼가 막 서로 뒤섞이다 보니까 누구께 자기 건지 몰라갖고 자기 재산, 즉 자기 양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엉덩이에다 이렇게 인대로 이게 지져갖고 문양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로 제사장계급, 종교계급 부족이었던 케레이들이 자신들의 상징인 십자가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 양에서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 새가 하늘을 나는 모습,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모습,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날잖아요. 그럴 때 그 모습이 십자가 모양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 모양을 케레이족들은 썼다. 그래서 케레이란 이름 자체도 원래 중세 몽골어의 케레, 그 다음에 현대 몽골어 헤레가 그 하카족의 컬리에라는 단어와 연동돼갖고 지금의 케레이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 문양으로 만듭니다. 그건 까마귀를 상징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십시오. 이게 투르크 민족들이거든요. 중앙아시아에. 똑같이 거국대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 뭘 해놨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새를 지금 얹혀놨죠? 딱 보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까마귀 머리라고 했죠?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쵸? 새가 앉는 곳, 거국대.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새가 까마귀가 아니네, 이거 가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유목민족이 이동하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까마귀가 없으면 다른 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했느냐?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적 사상에 입각하다 보니까 샤먼에서 신성시 여기던 동물들이 전부 악마로 탈바꿈이 됩니다. 까마귀 재수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까마귀가 배제가 됩니다. 그럼 배제가 됐다고 사라졌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때에는 무당들이 그 부적 쓸 때 부적 그 빨간색으로 막 썼어요. 그 닭피 많이 썼습니다. 그 혹시 홍콩 영화 중에 강시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어요? 강시 영화 보면은 그 강시 그 귀신 그 관에 집어넣은 그 강시가 못 튀어나오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음양사가 닭피를 실에 묻혀가지고 관에다가 막 묻히는 거를 봤어요. 그거 왜 그랬어요? 닭이 새, 즉 조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농경사회로 들어가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를 잡아요. 날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중요한 제천 행사 때 필요한 이런 글을 쓸 때 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날지 못하는 닭을 가축으로 키웠으니까 이용해갖고 닭피를 이용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시대 때까지도 그러한 과거 고대 종교인 샤머니즘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제주도에만 이런 거국대가 있느냐? 아닙니다. 주로 종교계급이 지배했다고 여겨지는 신라, 경상도 쪽에 많아요. 왜 안 넘어가냐? 자, 요거. 제가 예전에 그 팔공산 갓바위 가서 저기 있죠? 그 아지매랑. 팔공산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진을 찍었죠. 거국대다! 그러고. 보시죠. 똑같죠? 제주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반도, 심지어 몽골, 그 다음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다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파괴됐죠. 이슬람에 의해서 파괴되고 기독교에서 파괴되고 러시아 정교, 불교 등등의 외래 신종교에서 다 파괴됐어요. 하지만 일부가 소수가
그 뭐랄까 민간 신앙으로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 가장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국대가 많은 거고, 나머지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은 한 번 불교가 쓸어버리고 기독교가 쓸어버리면서 많이 파괴됐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어요. 주로 경상도 쪽에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는데, 보시면 보십시오. 똑같죠, 거국대랑. 요 위에다가 딱 포인트를 딱 줬잖아요. 새 까마귀가 앉아있는, 그쵸? 그래서 이 문화가 어때요? 중앙아시아 문화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딱 보이죠? 그럼 거기만 있느냐? 노고단이 있죠. 노고단 아십니까? 노고단의 유래가 뭡니까? 김유신이라든가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하기 위해서 갔던 장소죠. 화랑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화랑. 우리나라에서 한번 화랑 드라마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화랑 드라마가 완전히 게이로 나오더구만. 응? 작가가 좌파였는지 완전 게이처럼 뭔가 야리야리한 게 뭔가 동성애 섹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뭐 이런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화랑은 무엇인가? 몽골어로 화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랑은 무엇이냐? 결사조직, 특수부대, 뭐 군부락, 군부대 단위,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데, 화랑이란 몽골의 의미는요, 종교적 성향을 가진 결사단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좀 프리메이슨 냄새가 나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특수부대예요. 종교적 신념을 가진 특수부대. 그래서 굳이 서양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동양의 십자군 부대? 동양의 십자군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화랑이에요. 근데 화랑들이 보면은 얼굴에 하얀 분칠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국 영화 황산벌에도 보면은 화랑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나오는 게 영화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제 방송 끝나고. 그럼 화랑은 왜 얼굴을 하얗게 분칠했는가? 입니다. 거기 꽃 화자가 써 있다고 해서 뭐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고대 신라 지배 계급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무엇이냐? 고대 신라 지배 계급은 파미르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신라의 그 재상이었던 박재상이 쓴 부도지에 보면은 신라의 그 역사에 대한 신화 기록이거든요. 신화적 관점에 쓴 기록인데 거기를 보면 파미르로부터 왔다라고 써 있어요. 신라가 파미르래요. 되게 먼 지역인데. 근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자료가 있어야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경주에 있는 황남대총에서 신라 왕족의 유골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DNA 분석을 했더니 가장 가까운 DNA가 어디로 나왔느냐? 위구르인입니다. 지금의 중국 땅이란 신장 자치주 위구르인들. 위구르인의 DNA와 신라 왕의 DNA가 거의 같아요. 현대 한국인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내가 느낀 게 뭐냐? 신라 왕족들이 위구르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라 계릉을 봐도 계릉 주변에 외국인들이 무지장 많아요. 김수로 왕릉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맨날 그런 얘기해요. 우리 김해 김씨는 외국인이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더 깊은 얘기는 제가 못해요.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역사들이 많다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노고단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똑같이 거국대랑 그다음 투르크 민족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황남대총에서 나온 유골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 황금보검이 발견됐죠, 경주에서. 그 황금보검하고 똑같은 게 발견된 데가 바로 파미르, 신장 위구르 자치주,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입니다. 실크로드 선상을 따라서 이 황금보검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 황금보검은 전쟁용 칼이 아닌 의식용 칼입니다. 이게 칼싸움하는 칼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전쟁할 때 쓰는 칼은 애초부터 제조를 할 때 칼 몸체와 손잡이를 일체로 해서 거푸집에 넣고 만든다. 하지만 그 종교용 제식용 칼은 앞에 칼과 뒤에 손잡이를 따로따로 만든다. 왜? 장식을 해야 되니까. 손잡이 쪽을 화려하게. 그래서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연결을 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칼싸움하면 칼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휘봉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칼싸움하라고 만드는 칼은 아니거든요. 황금보검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보검은 실크로드 선상에 있다고 해서 그게 무역품은 아닙니다.
왜냐? 그거는 그 지역의 왕권이라든가 어떤 지배권을 인정할 때 주는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에 있는 칠지도예요. 칠지도도 칼을 만들고 칼 손잡이는 따로 해요. 그래서 지금 칠지도가 손잡이가 지금 일본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보면은 칼 날쪽 부분만 따로 있죠. 왜? 애초부터 제조할 때 손잡이와 칼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칠지도도 마찬가지로 전쟁용 칼이 아닌 어떤 종교적 의미 아니면 그때 어떤 통치 권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의 칼이란 말이에요.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그런 칼이에요. 그리고 무역품이 아닙니다. 무역상인한테 야, 그 지휘권을 내가 사야 되니까 그 칼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왕실끼리 나눠주는 겁니다. 왕실끼리. 그래서 신라는 중앙아시아랑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도지가 정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짜 유사 역사학 뭐 이런 가짜로 취급되지만 거기에 부도지에 써 있는 파미리로부터 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요. 황금보검, 그다음 신라 왕족들의 DNA, 그다음 동복, 그 외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매우 닮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였던 거욱대, 화랑들이 있었다는 노고단, 거기에 있는 거욱대 모양의 저 노고단과 개주의 거욱대, 그다음 중앙아시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거 피라미드에 새 있는 거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이들의 고유 문화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됐고 하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론 군사 전략이나 외교적 부분에서도 카자흐스탄은 매우 중요한 나라예요.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카자흐스탄 중앙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제가 그 애정을 갖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 또 무엇이 있느냐? 지금 현재 뭐 카자흐스탄의 나제르바예프 대통령 늘 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독재자다. 독재자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모델을 따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건설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머리 좋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거의 한 열 몇 번인가를 들락날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와가지고 계속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역사, 한국의 경제개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건설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카자흐스탄의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옮길 때 아스타나 도시 건설 자체를 바로 중앙아시아의 고대 그 사상인 탱그리 사상.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군 사상인데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단군과 저쪽 탱글이 좀 개념이 달라요. 예전에 제가 연방제 개념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청송 강림, 그 다음 고대 천문을 기반으로 한 국가통치 이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스타나라는 도시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아스타나라는 도시를 제가 이게 관광할 때 가이드로 많이 보여주고 그래요. 이 건물은 어떤 별자리를 의미하고 이 건물은 어떤 별자리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또 지은 또 하나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스타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생뚱맞게 이집트도 아닌데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그 기독교 단체에서는 음모론 좋아하니까 뭐 사탄의 도시 뭐 어쩌자 얘기하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고대 중앙아시아의 천송강림 탱그리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리고 피라미드도 거기에 의미에 맞춰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물들 아스타나 가면 보이지만 다이아몬드형 디자인이 굉장히 많아요. 중앙아시아에. 이거 왜 이렇게 해놓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갖다 또 막 얘기하면 또 뭐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뭐 사탄의 상징이나 뭐 육방성이나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새 둥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몽골 혹시 여행 가보신 분 계세요? 몽골의 게르를 가면은 그 유목민의 집 유목민 게르가 접이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사막지대에는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자꾸 주변 지역에 나무를 잘라서 천막을 짓다가는 환경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조리식 건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동할 때마다 갖고 다녀요. 그게 게르가 만들어진 그 유래인데 게르 안에 딱 들어가면 이 나무살들을 보시면은 저런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접었다 폈다 쉽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만든 것도 있지만 이게 뭘 상징하냐면 새 둥지를 상징해요. 새 둥지. 이게 나무 엮어서 새 둥지 만들잖아요. 그 새 둥지를 상징해요. 새 둥지에는 새가 앉잖아요. 그 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청송강림, 왜냐하면 새는 하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서 집을
새 둥지화시켜서 디자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다이아몬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인데 더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더 안 할게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 피라미드는 전체가 9층으로 이루어졌어요. 9개의 세상, 9개. 샤머니즘에서는 최고의 단계가 9단입니다. 우리도 9이족, 9천 이런 말 많이 쓰죠. 9예요. 숫자 9가 최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9층, 이 앞쪽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9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요 위를 올라갈 때는 반드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8층까지는. 하지만 마지막 9층은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 이것은 은하수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고대 신앙은 북극성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북극성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려면 어떻게 가느냐? 은하수를 타고 간다고 믿었어요. 왜? 북극성이 은하수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늘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따라서 올라가면은 바로 북극성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은하수를 고대인들은 황천강, 그리고 유태인들은 요단강이라고 불렀어요. 왜냐? 이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가면은 저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북극성으로부터 은하수를 타고 지구에 내려오면은 이승이고, 거꾸로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가면 저승이거든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경계선이 바로 황천강, 요단강, 천문학적으로는 은하수거든요. 어쨌든 북극성은 인간의 생명을 잉태시켜서 내려보내는 생명창조의 별이라고 믿었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는데, 이 북극성을 가기 위해서는 은하수를 타고 간다고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은하수가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얗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이게 은하수를 상징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3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도. 왜냐? 은하수에 있는 고대 별자리의 숫자가 33개입니다. 그러니까 은하수에 있는 33개의 별자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북극성,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새해에 제야 종소리를 33번 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문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그 꼭대기를 보면 이렇게 태양을 상징하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태양이에요, 태양.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옆에 새들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기 보세요. 카자흐스탄 국기 보면 태양새입니다. 새가 태양을 안고 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꼭대기에다 이렇게 지어놨죠. 그리고 새가 있죠, 새가. 왜 있어요? 새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고 태양새라고 해갖고 태양 속엔 반드시 새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사상이 한국의 고구려의 상징인 삼조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는 야타카라스라고 해서 까마귀에 다리가 3개 달린 태양새가 있죠.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삼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러한 천문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이거를 보면 또 음모론자들은 또 개거품을 품을 것입니다. 와, 막 사탄, 뭐 이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거 아니에요. 한민족의 전통 사상을 이해한 다음에 얘기하세요. 한민족의 전통 사상.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태양새를 상징합니다. 여기 새, 태양의 새, 그리고 투르크 전통 상징인 이거 위에는 새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라미드 위에 새를 왜 집어넣었습니까? 왜 새를 장식했어요? 제주도에 보면 거국대 피라미드 위에 왜 까마귀 위치를 놓습니까? 왜 노고단 위치에 까마귀가 들어와요? 미완성 피라미드 위에는 새가 온다니까요. 그 새가 뭐냐? 까마귀. 그래서 태양새예요. 그래서 태양과 새를 같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고대 천성 강림, 그 천문 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스타나의 피라미드가 건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족오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과 똑같죠? 여러분들이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나는 한국인이다. 나는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보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가 천성강림 사상을 꼭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아예 따로 천성강림 사상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최대 금융기업인 삼루카즈나에 보면 이런 식으로 심볼 마크를 만들어요. 태양 속에 새가 그려져 있죠? 근데 큰 새 안에 작은 새가 몇 마리 있습니까? 3마리가 그려져 있죠. 왜 그래요? 태양새는 숫자 3을 상징합니다. 태양, 새, 그 다음에 태양, 새, 숫자 3은 하나의 상징으로 가요. 그러면 왜 태양에다가 숫자 3을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일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양력과 음력의 차이는 365일과 354일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11일의 오차가 생긴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은 윤달을 집어넣는다. 음력에다가. 그래서 3년 단위로 윤달을 계속 집어넣는데, 그래서 태양과 달이 접합되면은 그게 합궁, 즉 섹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금성, 즉 천자의 별이 탄생한다고 믿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태양과 태양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의 전기를 갖고 지상에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내려온 이 새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 자는 숫자 3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태양과 새와 숫자 3은 같이 움직입니다. 까마귀가 아니고 까마귀 다리가 3개가 아니라고 해서 3조고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양새라고 봐야 되는 거야. 태양새. 그냥 우리는 그걸 3족오라고 이름을 부를 뿐이고 얘네들은 삼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자흐스탄의 이 삼룩카즈대 로고 마크를 만든 사람은 고려인입니다. 고려인이에요. 난 그래서 이거 보고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이 고려인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구나. 태양과 새와 숫자 3의 개념을 알고 있구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개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제주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제주도 지도입니다. 먼저 별자리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서양의 프리메이슨 애들이 쓰는 방법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무엇이냐면 그걸 레이라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고대 문명에서도 많이 나와요. 고대로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유럽에 가면 고인돌들이 일직선 정렬을 해서 쭉 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제가 절대 얘기는 해주지 않지만 그런 것, 성지에 그런 일직선 정렬이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마라도에 할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망당. 발음도 잘하네. 할망구 할 때 할머니. 여기서의 할망당은 누구냐? 마고로서 삼신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망당이 있는데, 이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에는요, 북위 33도가 없습니다. 이 30선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없어요? 왜? 한반도 짧으니까. 일본 문명이 최초로 발생한 히미코가 이동했던 경로, 야마타이 국가라든가, 그 다음에 백제가 나중에 건설한 나라, 즉 교토, 이런 데가 다 몇 도입니까? 북위 33도 언저리에 있습니다. 고대 문명은 북위 33도를 중심으로 문명이 형성됐거든요. 이게 천문학 관계가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선 샤먼의 중심지가 북위 33도인 지역인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우리나라의 무속과 그런 전통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그 중에 더 33도에 가까운 지역이 마라도의 할망당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갔을 때 사진입니다. 할망당. 발음도 잘 안 돼. 그리고 이 샤머니즘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대 종교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고등 종교, 이 종교의 개념은 뭐냐면, 첫째,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절이든 교회든. 그리고 셋째, 종단, 즉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무리들. 이게 있어야 종교로 인정이 돼요. 근데 고대 종교는요, 이게 있지 않습니다. 첫째, 경전이 없습니다. 왜 경전이 없느냐? 경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별자리 자체가 경전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펜을 들고 경전을 쓰는 순간 쓰는 자의 주관이 들어가 버려요. 즉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전을 쓰고자 쓰게 되면은 쓰는 사람의 성장 배경, 사상, 그리고 가치관이 반영이 돼서 써질 수밖에 없어요. 즉 신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만들지 않고 하늘의 별자리의 별말, 스토리텔링, 즉 여러 가지 민담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메신저로의 역할로서 묶어놓음으로써 별을 관측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스스로 배워가게끔 하는 암호화 메시지를 전파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읽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게 고대인들의 경전의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절대 파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곡해가 불가능합니다. 왜? 별자리는 늘 그렇게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물론 이건 별자리도 변하긴 하지만은 수십만 년이 지나면. 그래서 고대인들의 전승 지식을 곡해가 없이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고대인들이 썼던 메시지의 기록은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을 짓지 않아요. 왜 건물을 짓지 않았느냐? 건물을 짓는 순간 그거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했어요. 왜? 요즘은 건물을 짓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크게 지으면은 마치 그 종교가 대단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큰 성전을 짓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고대 샤머니즘 세계에서 성지라는 개념은 하늘의 태양새가 내려오는 지역, 즉 신성한 지역 그 자체예요. 그냥 그 지역이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냥 그 신성한 지역에 가서 명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도를 함으로써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즉 그 지역에서 뭐 별 보고 막 하루 종일 그러면서 신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건데, 이게 고대 사회로 되면서 이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종교가 정치화되다 보니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샤머니즘은 그걸 굉장히 거부했어요. 왜?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토목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종교의 취지인 인간을 평화롭게 하는 거에 어긋나거든요. 건물 지으려면 사람들 강제 노력동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면 일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이 돈을 못 벌고 맨날 성전 공사에 끌려가가지고 맨날 이것만 하니까 그게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설하는 걸 철저히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 신사에 가면은 막 2세 신궁 이런 큰 거 말고 원래 고대 일본 신사를 가면 지금도 아주 조그맣게 신이 하나만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뭔가 보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는 걸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가 성지다 하면 자꾸 사람들이 자꾸 뭘 원하니까, 그래서 일종의 방편으로 만들어준 게 조그만 상자 같은 거예요. 일본 신사 가면 이거 딱 열어보면 조그맣게 불상이 하나 있어요. 아니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욕심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근데 샤머니즘은 원래 그걸 거부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샤머니즘은 무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속을 샤머니즘을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샤머니즘은 고대 종교인의 사고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무리 짓는 거를 싫어했어요. 무슨 종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거부했어요. 왜? 사람이 모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정치 집단화 돼버리거든요. 맨날 종교가 정치 싸움을 하려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흩어뜨렸어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주도의 할망당이 아주 초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초라한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초라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은. 그런데 있는데 이 위치가 바로 여기에요. 나라도 이쪽 부분. 이거 제주도에서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샤머니즘 사상체계는 천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문학, 수학,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옛날 때 할머니들이 소원을 빌 때 이렇게 정한서 떠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왜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느냐? 북쪽 방향을 보면 북두칠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북쪽 방향을 바라보면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정한수를 떠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왜 정한수를 떠서 기도했느냐? 정한수는 바로 은하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 때 할머니들이 하얗게 소복을 입고 기도를 주로 밤에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모를 거예요. 주로 밤에 했어요. 왜 밤에 했느냐? 정한수를 뜨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언제 뜨느냐? 우물을 바라봐서 북극성의 별자리가 보일 때. 그때 그 우물은 북극성의 기운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물을 떠서 북쪽 방향에다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왜? 북극성의 별이 비친 그 물은 은하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은하수에는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에 소복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은 왜곡이 돼서 뭐 전설의 고향에서 막 소복 입은 귀신이 이거 기도한다는데, 그런 왜곡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의 역할로서 북두칠성에게 합니다. 왜? 북두칠성이 국자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을 북극성에 담으면은, 그 북두칠성이 이렇게 올라가서 딱 거꾸로 뒤집히면 어떻게 됐어요? 소원이 똑 떨어지겠죠. 슉. 침례죠. 침례 의식. 물을 붓는 의식. 샤머니즘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들의 소원을 하늘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북극성 신앙에서 북두칠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과 인간의 매개자 역할이라는 그 상징하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는 지금도 이게 남아있어서 제가 제주도 민속촌에서 찍은 거예요. 그 장독대가 있는 지역이 제 옆에 나침판으로 해서 찍은 건데 360도예요. 이게 제가 손이 떨려갖고 찍을 때 359도가 된 건데 북쪽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때는 여기서 할머니들이 저 장독대 위에다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걸 빌 때 무슨 종교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장소일 뿐이에요. 경전도 없잖아요. 이게 샤머니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북위 30도, 동경 126도에 할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북위 38도, 강화도 만지산에 제천당이 있어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북위 41도에 집안에 가면 고구려, 장수왕릉, 광개토대왕릉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일직선정리라고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고대인들의 청송강림 사상, 그리고 천손민족이 제천을 천제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의 위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하늘의 천제를 지낼 때에는 원래는 물 하나 떠놓고 했던 게 원래 원칙이에요. 왜냐? 원래 샤머니즘에서는 무소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약간 불교랑 닮아 있어요. 화려하게 성전을 짓지 않으며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화려한 음식을 취하지 않는다요. 정한수 하나 뜨는 거예요. 왜? 정한수가 은하수를 통해서 북극성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연결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정한수 하나를 떠놓고 기도했던 건데, 이것도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물질이 풍요로워지자 계급사회가 발생하면서 좀 더 돈 있는 사람이 정한수가 아니라 차를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차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차를 올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뭐가 되니까 거기다 과일 던져놓고 고기 던져놓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오늘날의 제사상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제천 행사를 할 때 정한수는 신에게 마시라고 준 물이 아니거든요. 북극성 신에게 연결하게 하는 은하수란 역할로서 올려놓은 건데, 이게 후세로 갈수록 착각을 하다 보니까 신에게 갖다 바치는 곡물이란 개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화려하게 되면 백성은 피폐해지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천 행사의 제사는 간소하게 하는 게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좀 왜곡이 됐죠. 그래서 국립박물관 갔더니 안동김씨 제사상에도 죄다 고기가 얹어져 있더구만. 홍동백서 이런 것보다 고기예요. 권력 상징하는 거지.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원래 제사는 하되 소박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위치에서. 근데 우리 민족의 성전의 위치를 보면은 맞춰져 있다는 걸 보고 저는 놀랐어요. 와,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네. 라고. 그래서 제주도를 이제 어떻게 개발하면 되느냐? 천문도를 봐야 됩니다. 천문도. 은하수, 하얀색이 은하수고 노란색이 황도, 즉 태양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는 별자리의 영역이 있어요. 이 동양천문도인데 제주도가 개발될 때냐, 안타깝게도 이제 동양천문도 개념을 이용해도 되지만 플러스해서 서양의 천문도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왜? 이거는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서양의 천문도를 같이 해서 하는데, 오늘날 별자리 권력은 안타깝게도 서양이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양식 별자리 개념을
오늘날 좀 더 많이 쓰는 게 관광상품화라던가 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데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서양 천문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서양 천문 관점에서 별자리 관점에서 제주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양 천문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에게 제주도 지도를 줄 때 바로 천문 지도를 주고 제주도의 고적지를 답사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꽤 잘 팔릴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즉 제주도 자체가 천문도, 즉 소주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꽤 서양인들에게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제주도 행정구역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운데에 백록담이 바로 북극성의, 즉 지구의 자전축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에는 바로 관음사, 어리목, 영실, 돈네코, 성악판이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어요. 5개의 신성한 지역. 이게 바로 북극성을 결정하는 오늘날의 작은 곰자리, 용자리, 작은 곰, 세페우스, 백조, 직녀, 용자리를 상징하는 5개의 위치를 상징하거든요. 전 이거 만들어진 때 의도해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고대 우리 그 샤먼들이. 지금은 잊어버렸지만은. 왜냐? 뭔가 닮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제주도의 행정구역이 보면 12개입니다. 제주시가 있는 칠성읍을 기준해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칠성읍,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서귀포시 있는 지역,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구자읍, 조천읍 12개.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천상열차 분야지도, 즉 천문도에 맞춰서 행정구역이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묘하게도 용두암과 천지연 폭포가 북쪽과 남쪽을 결정시켜주는 기축점이 되고, 동쪽으로는 성산도, 오른쪽은 고산리 선사 유적지가 각각 황소자리와 맞나? 그쵸? 황소자리와 정갈자리를 상징하는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 위치에 딱 있어요. 야, 놀랍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산리 선사 유적지가 서양 천문으로 할 때는 그 골드게이트 위치에 해당하는 황소자리 유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연의 일치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스토리텔링이라는 거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여기 그 제주도에 예를 들어 뭐 에어룹이면은 에어룹을 상징하는 뭐 이렇게 그 보면 있잖아요. 그 도시를 보면 도시를 상징하는 동물이나 꽃 같은 거 있듯이 이 제주도에는 12개의 행정구역에 별자리를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에어룹 같은 경우는 쌍둥이 자리가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자자리, 서귀포시 같은 경우 물병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 물병자리인데 또 공교롭게 천지연 폭포가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상징하는 그 로고마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자리로 배치가 되고, 그 안에 또 별자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뭐 막 이렇게 막 건물 막 엄청나게 크게 지으면서 뭐 무슨 이상한 무슨 뭐 프랑스어나 이런 거 막 집어넣지 말고, 그 여기 그 동양천문하고도 일치가 되니까 동양천문 별자리에 맞는 이름으로 그 만들어진 그 건물의 상호명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제주도 토박이 사람들은 제주도만 살아도 아마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든가 천문도를 머리에 쭉 깨게 될 겁니다. 왜? 자기 동네 자체가 천문 별자리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행정구역의 그 명칭이나 그 이런 건물들을 별자리를 이용해갖고 재현해갖고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 많이 해요. 그리고 올레길 같은 거 만들지 말고 은하수길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레길 이런 거 하지 말고 뭐 황도길,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그 올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느낌이 오즈의 마법사의 그 노란 길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 지게끔. 오즈의 마법사도 그 샤머니즘에 그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황도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에메랄드 캐슬에 백색 옷을 입은 마녀가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은하수랑 관계가 있습니다. 은하수를 따라가다 보면은 북극성에 도달한다.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인데 그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약간 제주도는 원래 그 우리나라 전통 토속 민간 신앙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주의적 요소를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제주도의 관광상품 개발을 할 때 그런 의미로서 만든 건물이라든가 의미 있는 조형물들을 별자리에 맞춰서 짓는다면은 그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신비감을 줄 수 있고, 그 애들 그 뭐랄까 맨날 서양 동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를 보면서도 그런 것들을 느끼길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지나갔다. 여기 제주시 쪽을 사자재리라 했잖아요. 그 제주시에서 조금 그 한라산 쪽 방에 가면은 여기 북두칠성에 제가 써놨죠. 그리고 한라산 쪽 이쪽에 그 북극성, 여기 작은 곰자리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교롭게도 보시면 여기 보이겠지만 뭐라 써있냐, 이게 제주 칠성로 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해가지고 여기에 칠성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칠성시장, 칠성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북두칠성의 위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가설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이 제주도에 왔던 샤만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상들이 천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주도에다가 일종의 샤먼 성지를 건설한 게 아닌가라는 게 이런 흔적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칠성시장이 왜 하필이면 저 지역에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거기는 북두칠성의 위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예요. 예사롭지 않다. 이거 뭔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칠성시장을 개발할 때도 어떻게 개발하면 될까요? 칠성시장의 그 뭐랄까 재래시장 거리, 칠성거리를 북두칠성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네모 반듯하게 사각형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북두칠성 모양으로 한 다음에 북두칠성 7개의 별의 별말이 있지요. 그 7개의 별자리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별 상회, 무슨 별 상회, 무슨 별 상회에서 7개의 상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직 구성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주도 도시의 이런 개념으로 그 도시 설계를 한다고 한다면은 참 저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성산도도 보시면 정갈자리죠? 정갈자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 있잖아요. 우리 은하를 우리 태양계가 공전을 합니다. 마치 태양을 가운데 놓고 지구가 공전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때 정갈자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은하수 중에 가장 하얗게 빛나는 지점이 정갈자리의 위치예요. 왜냐? 정갈자리 위치가 바로 은하계의 핵 가운데 있죠. 그 중심에 있어요.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중심에. 그렇기 때문에 정갈자리는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갈자리는 바로 은하계의 중심 위치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성산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하는 태양 동쪽 방향 끝에 있단 말이에요. 즉 성산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바로 중심축을 바라보는 방향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산도의 일출을 보는 것은 은하계 중심인 그 정갈자리 쪽 중심 방향을 보는 것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성산도 쪽에는 정갈자리, 즉 그를 의미하는 각종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서 준다면은 서양인들에게도 그거를 제주도 성산도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줄 때 보다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양 천문을 얘기하면 서양 천문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외국인들에게 관광 상품화를 시킬 때 외국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갖다 동양 천문 별자리를 얘기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콜피오예요. 딱 그러면 그런다고요. 스콜피오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천문이도 딱 보여주면 되죠. 여기가 태양이 뜨는 방향, 동쪽 방향입니다. 즉 여기가 뭐야? 은하수의 중심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쪽이 성산도고 정갈자리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 지역입니다. 그 위치가 여기에 성산도 위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정반대쪽 위치가 바로 황소자리 쪽인데 여기에는 고선리 선사유적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설명회가 참 좋아요. 천지연 폭포 위치 이게 서귀포잖아요. 여기는 황도 12궁 중에 물병자리, 즉 물이 흐르는 이 물병을 이렇게 쫙 쏟아서 폭포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 천지연 폭포가 여기 있고 이 위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이 서귀포의 상징은 물병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붙이기 나름.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그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발도 이렇게 하고 앞으로 신규 건축이 일어난다면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그 이름이라든가 상호, 그다음 그 건물을 배치할 때 배치 모양 이런 것들을 별자리 모양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건물을 짓게 한다면은 굉장히 제주도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 대한민국이 사라지면서 제주도도 파괴가 되고 후세 사람들이 제주도를 이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굴된다 그러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제주도 전체가 별자리로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다라는 거를 고대 만약 후세 사람들이 발견한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제주도는 문화 역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에도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제주도를 건설을 할 때 제가 앞서 얘기했던 천성난민 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많은 거국대 유지역 이거 건물들 그 다음에 제주도의 행정도시 그 다음에 도시건설 개발을 할 때 이런 별자리를 가지고서 개발을 하고 관광상품으로서 지도 자체를 그냥 천문도로서 주고서 올레길이 아닌 은하수길, 황도길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의 곳곳을 관광할 수 있게 걸어서 지도만 갖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은 어쩌면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 관광단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록담 자체도 하얀 술록의 호수라는 의미가 있어요. 신라왕관이 술록관 아닙니까? 이 여러 가지 비밀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도 정말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정권 바뀌고 좀 제가 이 국제관계가 아니라 고대사만 연구할 수 있게 저에게 이 심리적 그리고 이제 정신적 여유를 주게 되면은 제주도도 한 3달 정도 머무르면서 이 제주도 토박이 사람이랑 같이 이런 고적답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그 민간 신앙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제주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괜히 죽은 놈들 받아들여서 돈 세탁하고 난개발하고 환경 파괴하지 말고 좀 뭔가 있어 보이게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제주도 개발을 할 때 천문을 이용해가지고 제주도를 개발하자. 그리고 이 천문이라는 이 개발하는 사상은 우리 민족의 고대의 그 천성강림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만의 사상은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있거나 없거나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다 태권도 잘하는 놈이 중요합니까? 싸움 잘하는 놈이 중요한 겁니까? 싸움 잘하는 놈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뭐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가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됐거든요. 서울은 난개발을 시켜갖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고대 자미연, 태미연, 천시연을 다시 재현시켜서 서울을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시키는 데는 좀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층 빌딩을 너무 막 멋대로 없이 짓는 바람에 훼손돼 버렸어요.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이라도 여유가 되고 늦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그 작은 바람이 있어갖고 오늘은 그 머리 아픈 정치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고대 천문 사상과 그 다음에 그런 그 역사적 관점에서 제주도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오늘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벌써 1시간 한 50분 가까이 됐는데 어디 보자 몇 분 가까이가 지금 보고 계실래나 5200 정도 됩니까? 5300.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몇 명의 한국 사람들이 글쎄요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1시간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걸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 천문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의 민족이기 때문에 천문 사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천문을 모르면 우리나라의 역사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나라는 천문 교육을 나중에 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국가에서 한다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왜냐하면 옛날 고대 통치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천문을 독점화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때 뿌리 깊은 나무인가 한국 드라마에도 보면은 세종대왕이 자영시리가 피를 받아서 해지게 물지게 만들면서 조선의 각 지역에다가 이 시계를 보급해가지고 백성들을 용이하게 하겠다 하니까 세종대왕이 말리죠. 시간은 왕만 소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가 딱 나오는데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것들을 일반화 시키려면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대 그 한국인들은 원래 일반 민간까지도 이런 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 근대화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파괴됐습니다. 이것이 그 뭐랄까 구시대적인 유물, 그다음 뭐랄까 또 이단, 또 뭐 사이비 뭐 이런 식으로 몰리면서 그 폄하가 됐는데 서양인들은 스톤헨지 갖고도 영국 애들은 껌뻑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스톤헨지보다 10만 배, 100만 배 큰 그 제주도라는 거대한 이런 땅이 있는데 그 이러한 땅을 우리가 이렇게 그 방치한다는 거는 그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고대 그 전통 사상 그 다음에 그 조상의 그 뭐랄까 그 유적 뜻 이런 것들을 그 부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시 재현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를 비록 그 뭐랄까 그 지금은 그 우리가 그 좌우로 나뉘어져 가지고 뭐 좌파 우파 지금 싸우고 있지만은 이거는 그 좌파 우파랑 상관없이 그 복원해야 될 그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제가 그 뭐랄까 어떻게 제주도를 개발할까에 대한 일종의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방송을 해봤어요. 그래서니까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또 머리 아픈 또 국장이 얘기할 겁니다. 또 뭐 이놈이 나쁜 놈이네 저놈이 나쁜 놈이네 할 거지만은 오늘은 조금 그걸 떠나가지고 약간 좀 신선노론의 그 개념으로서 해봤는데 뭐 이 방송을 보는 제주도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그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이런 것들을 건의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끝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월요일날 그 북콘서트에도 좀 많은 분 와주시고 11월 10일날 하는 그 합동 강의에도 많은 분들이 그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레이트 게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